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들고 사라진 것도 모자라 아들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희망마저 노리던 그 뻔뻔한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정숙 64입니다. 비린내가 몸에 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칼자국이 가득한 손을 부끄럽게 여기던 적도 많았지만 아들 강민호 하나만 바라보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새벽마다 저를 따라 시장에 나와 생선 상자를 나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그는 저를 도왔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자랑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자.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체리는 시장 사람들과 달라요. 세련되고 똑똑하고 제가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단호한 눈빛에 저는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축복 속에 웃고 있는 며느리 윤채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제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체리는 시장이 싫다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곳 이런 데서 살 수 없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늘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리 가족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이 사실을 여러분은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새벽 경매장에 소란스러운 함성이 들려옵니다. 생선 상자에 스며든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칼끝이 얼음을 가를 때마다 아들과 함께 일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엔 아들이 없고 손자 지우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공감과 댓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수산시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경매사가 힘찬 목소리로 외치고 광어 3만 5천. 좌판마다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이 번쩍이는 불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비린내와 소금기 섞인 공기 속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퍼집니다. 저는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손엔 항상 칼과 장갑, 등에는 무거운 생선 상자를 짊어진 기억뿐이죠. 손끝은 언제나 갈라져 있었고 옷에서는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민호는 어릴 적부터 시장이 놀이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면 학원이나 놀이터에 가지만 우리 민호는 새벽마다 제 뒤를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들게요. 작은 어깨로 생선 상자를 끌고 가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시키는 게 미안했지만 민호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교복 셔츠에 비린내가 벨까봐 걱정했는데 민호는 오히려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대단하대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성적 유지하는 거 아무나 못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제 아들이 빛나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호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죠? 그 순간 제 눈앞에선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물집 잡히던 어린 시절, 무거운 상자에 숨을 몰아쉬던 중학생 시절, 그리고 늘 웃으며 절 도와주던 청년의 모습. 모두가 겹쳐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민호가 내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그 믿음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의 끝에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커다란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졸업 후에도 민호는 성실했습니다. 시장 일도 돕고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에 보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민호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나는 한시름 놓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민호가 내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 알게 된 여자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알아가야 한다. 너무 성급하면 후회할 수 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체리는 달라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 강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윤채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 인상은 참 세련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시적인 옷차림, 말투도 정중했지만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신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녀는 싹싹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미소 속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데 눈동자 깊은 곳은 차갑게 닫혀 있는 듯 보였죠.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내가 반대할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달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뒤에 숨어있던 낯선 불편함, 그 예감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체리는 제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고 식탁에서 어머님 더 드세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새벽 내내 손질한 생선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채린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옷 좀 갈아입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비린내가 집안에 진동을 하잖아요. 지우 손자가 숨쉬기도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시장 냄새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게 가족에게 민폐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일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민호 씨, 언제까지 이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살 거예요? 친구들은 다 강남에서 산다는데 저는 창피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에겐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지탱해 준 시장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냄새 나는 곳일 뿐이었던 겁니다. 민호는 중간에서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체리나, 시장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엄마랑 나 여기서 평생을 버텨왔어.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온 곳이니까 존중해 주면 안 될까? 그러나 체리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전 절대 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없어요. 저는 밤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허락한 결혼이었는데 그 행복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을 부끄러워할수록 저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린의 불평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냄새를 참을 수 없다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삶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민호 씨,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초라해 보여서 창피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살림은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거야. 괜히 남 따라가다가는 발만 더 구를 수 있어. 그러자 그녀는 얄밉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전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민호 씨도 저한테 맞춰줘야죠. 그 후부터 집안엔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인한다며 산 옷, 명품 로고가 선명한 작은 지갑, 그리고 값비싼 화장품들. 이거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산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괜찮아. 하지만 결국 카드값 고지서가 쌓이고 가게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괜찮겠니? 너도 힘들 텐데. 민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 더 벌면 되죠. 채린이가 원한다면 해주고 싶어요. 그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사치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 집을 어디로 끌고 갈지. 불길한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음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린이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브로슈어와 명함들이 들려 있었고 소파에 앉자마자 저와 민호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요즘 다들 투자로 돈 번대요. 강남 사는 제 친구 엄마도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는데 우리도 시작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투자? 무슨 투자를 말하는 거니? 그러자 채리는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들끼리 모여 만든 동호회예요.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심지어 해외 펀드까지 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미 다들 큰 수익을 보고 있다니까요. 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리나, 우리 형편에 그런 건 무리야. 난 아직 대출도 있고 안정적으로 벌어서 갚아 나가야지. 하지만 채리는 아들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투자해야 해요. 노량진 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돈 못 벌잖아요.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보탰습니다. 채리나, 세상에 쉬운 돈은 없는 거야. 남들이 다 벌었다는 말은 믿을 게 못 돼. 내가 들은 건 겉모습일 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만 사셔서 세상을 몰라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손에 생선, 비늘 묻혀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채리는 동호회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급 카페에 모여 웃으며 와인을 들고 있는 모습, 서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보세요, 다들 저를 믿고 따라와요. 제가 계주 역할을 맡았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욕망과 불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투자가 우리 집안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새벽 경매가 끝나고 좌판을 정리하다 보니 손님들도 많고 매상도 괜찮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왠지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늘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던 채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린아? 방을 두드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행거에 가득 걸려있던 옷들도 서랍 속 가방과 장신구도 SP 자취를 감췄습니다. 침대 머리맡 탁자에는 화장품 몇 개와 빈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투자 동호회 돈을 들고 달아난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들뜬 표정으로 이번엔 큰 수익이 날 거예요 라던 말, 계주가 되었다며 자랑하던 웃음이 스쳐갔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들고 동호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계주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우리 책임이 되는 건가? 벽에 걸린 민호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듯 빈틈없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치 반찬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책상 위엔 이별의 쪽지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서자 민호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녀의 남은 영수증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채린이가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똑똑똑. 계세요? 현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얼굴이 상기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상인들도 있었고 채린이 투자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맡긴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채린 씨가 개주라더니 돈 챙기고 사라진 거 맞죠?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요? 수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머니가 시장에서 평생 신용으로 장사해 오셨다면서 이런 일당하고도 모른 척할 겁니까? 그들의 고함 소리가 좁은 복도에 가득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채린은 제 아내였잖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사랑 하나 잘못 믿은 죄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문 앞에서 사람들의 고함은 더 커져갔습니다. 돈을 갚으라. 책임져라. 그 소리들이 벽을 흔들며 집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심장 속까지 울리는 그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문턱을 넘어 들이닥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채린이 사라진 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앞에서 쏟아진 원망과 빚 독촉은 멈추지 않았고 민호는 결국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낮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음을 깨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옮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저도 곁에서 도왔지만 점점 지쳐가는 아들의 모습은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밤이 되면 민호는 또 다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나가 서울의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를 누비며 밤을 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술 냄새, 손님들의 제잘거림 속에서도 민호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면 새벽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겼고 손등에는 차창을 여닫다 생긴 상처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다간 쓰러진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발 좀 쉬어라. 하지만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랑 지우까지 힘들게 한 건 제 몫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이 사랑 하나 잘못 믿은 죄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네온빛에 비친 아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두 개의 밤을 살아내는 그 고단한 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지켜달라.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들어온 민호는 씻을 기운도 없는 듯 그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파였고 볼은 살이 쏙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그냥 쉬어라. 엄마가 시장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는 낮게 속삭였지만 민호는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좀 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아들의 휴대폰 벨소리도. 그저 정적만이 집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번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히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눈 좀 떠봐라 아들아. 나는 울부짖으며 흔들었지만 아들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내 몸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아들, 평생 착하고 성실했던 아이가 결국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왜 이렇게 살아야 했니?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떠안아야 했니? 그날 내 시간은 멈췄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움직였지만 내 마음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한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동료 상인들이 335 찾아와 조의를 표했고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는 흰 국화꽃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향 냄새와 사람들의 흐느낌이 뒤섞여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민호야 내가 왜 이렇게 가야 했니?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손자 지우는 내 옆에 붙어 울며 아빠 일어나. 집에 가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수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더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그 얼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 윤채린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내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냐. 내가 돈 들고 달아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민호가 이렇게 죽지 않았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장례식장입니다. 하지만 내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채린의 팔을 붙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온 거냐.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요? 민호 씨가 생전에 아끼던 시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방엔 아직도 그가 입던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손자 지우에게 사주려던 장난감 상자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고인 대신 강민호 씨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런 때 연락드려 죄송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요. 보험이요? 나는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사실 민호 씨께서 생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해 두셨습니다. 수익자는 첫 번째로 아드님 지우 군, 두 번째는 어머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가 그런 걸 드러났다고? 평생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아이, 새벽마다 일터에 나가면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아이.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전혀 몰랐네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그때 알려달라. 민호 씨는 정말 가족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민호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들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아이가 남겨둔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다시 나타날 채린이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검은 옷차림의 윤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얼굴이었지만 그 뻔뻔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주인처럼 당당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채리는 고개를 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민호 씨가 들어둔 보험금. 그거 제 몫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아내였으니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몫이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법적인 배우자였으니까. 그 돈은 절차대로 제게 와야 정상이에요. 지우 몫이라고들 하지만 어차피 제가 엄마니까. 결국 제 권한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뻔뻔한 거사. 그 돈은 지우를 위해 민호가 남겨둔 마지막 희망이야. 너 같은 사람한테 줄 돈은 눈곱만큼도 없어. 그러자 채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제가 입을 열면 어머니도 편하진 않으실걸요? 사람들이 보면 가족끼리 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다 뒤집어 씌우면 결국 어머님도 조사받을 거예요.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민호가 누구를 위해 보험을 남겼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집에 다시 발 들이지 마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채리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 어떻게든 제 손에 들어오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차가운 발걸음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이제는 며느리의 탐욕이 또다시 칼이 되어 우리 가족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채린이 현관문을 나선 뒤에도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 어떻게든 제 손에 들어오게 만들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엔 법정과 두꺼운 판례집이 가득 쌓여 있었고 변호사 최민재 씨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는 며느리분이 보험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아드님 지우 군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녀가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이어진 변호사의 말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녀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경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민호는 지키지 못했지만 지우만큼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날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장사하며 찍던 도장은 늘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에 남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손자를 지키기 위해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을 때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참돔 싱싱해요. 싸게 드려요. 그러나 내 귀에는 그 활기찬 소리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시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법적 싸움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지우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낸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뒤 잠시나마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린의 집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지만 유난히 유리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정체 모를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쓰다 남은 향과 부적 비슷한 종이 그리고 작은 세 장 안에 깃털만 가득 담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체린이 놓고 간 게 틀림없어. 손자 지우는 그 물건을 보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엄마가 또 오는 거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민호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은 가족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 앞에 이상한 물건까지 두고 갔어요. 경찰은 차분히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경매장의 종소리 상인들의 호객 고등어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굳게 닫고 손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작은 손전등을 켜놓은 채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소서.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체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고 비로소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으로 돌아갔습니다. 얼음이 담긴 상자를 열고 칼끝으로 생선을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는 손자 지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작은 손으로 생선을 조심스럽게 잡는 아이의 모습은 어린 시절 민호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손자가 제법 의젓하네요. 아빠를 꼭 빼닮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리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민호가 떠났지만 그 아이의 미소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시장 가게 앞은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지우는 계산대 옆에서 힘차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맑고 해맑은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나서며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고생 많았다. 우리 아빠도 어릴 적에 할머니 도와주면서 컸단다.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 그 순간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확신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남겨진 손자와 함께라면 나는 다시 새벽을 열 수 있습니다. 칼끝에 묻은 비늘도 얼음 위에서 반짝이는 생선도 이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의 고함과 얼음 깨지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칼을 쥐고 서 있습니다.
손끝에는 생선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고 비린내는 언제나처럼 옷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곁에는 손자 지우가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계산할래요.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선물해 줍니다. 나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노을 속 혹은 별빛 가득한 새벽 하늘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삶은 잔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갔고 배신과 욕망은 우리 집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은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손자 지우라는 작은 빛을 제 곁에 남겨두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시장의 평판도 언젠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합니다. 민호의 못다 이룬 삶을 대신해 손자와 함께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비록 시장 바닥이 차갑고 칼끝이 손을 또 베더라도 나는 웃으며 버틸 겁니다. 내가 버틸 이유가 이제는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자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교훈이 남았기를 바랍니다.